네, 안녕하세요. 월간 법률 상담소 커뮤니티 교육 웨비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와 반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에스테 송 교수님이 어,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거고요. 에스테송 교수님은 아시아 태평양 상담 및 치료센터에서 커뮤니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서 위탁 및 입양 부모 교육 컨설턴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웨비나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겠고요. 예, 송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잔 변호사님께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리버사이드 센터에 소속된 아시안 패시픽 카운슬링 앤 트리트먼트 센터스에서 커뮤니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더욱더 건강한 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에서는요, 지난번에 최 박사님께서 네. 최 박사님께서 이제 많이 아동기 발달과 아동기의 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리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19과 그 다음에 우리 그 반아시아 인종 차별이 우리 아동들에게 미치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발달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지난번에 최 박사님께서 이제 9살 이후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5살에서 9살까지 지금 잠깐 이렇게 리뷰하시는 것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아동들이 이제 지식을 획득하는 일을 더 넓은 집이 아닌 더 넓은 세계로 가서 거기가 이제 학교가 되겠죠.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학교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식을 배워야 하고 또 이 시기에는 그 또래 아이들과 같이 일을 하고 또 같이 놀고 같이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이때 이제 아이들이 성공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숙달해지고 또 근면함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요,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되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친구 관계에서 또 어떻게 건강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때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성적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더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그다음에 또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특정 사실에 따라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그냥 아이들이 와서 집에서 그냥 생활할 때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뭐 집의 한 구성원으로서 같이 청소를 할 때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우리 뇌에 대해서 잠깐 보실 건데요. 이제 뇌를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이거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잠깐 바꿀 건데요. 이거는 그 The Whole Brain Trial by Dan Siegel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이제 이 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이 이 모델에서는 이 아랫부분이 생존의 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이제 리믹 시스템에서 지난번에 우리 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리믹 시스템에 대해서 감정의 뇌를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감정의 뇌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알람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리믹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딜라라고 이제 우리 땀을 갖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과 이 윗부분은 사고의 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전두엽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통 생존의 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존의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가 발달할 때, 어린아이들의 뇌가 발달을 할 때, 이 뒷부분에 여기 목 부분 보이시잖아요.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뇌가 발달을 해요.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뇌가 앞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생존의 뇌는, 생존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숨 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무서우면 무섭다고 도망을 하거나 무서우면 무섭다고 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존의 뇌죠. 그래서 생존의 뇌는 fight, flight, 그 다음에 그 freeze라고 해서 이제 내가 싸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망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춰 서버리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감정의 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제 이게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은 우리 사고의 뇌가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나 뚜껑 열렸어. 근데 이 뚜껑 열렸어라는 이 말이 정말 이 뇌에 너무나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뇌가 원래는 이제 우리 프론트 코텍스에서 앞에 전두엽까지 해서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텍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에 나오신 거 화면에 나오신 거 보시면 다운스테어 뇌와 업스테어 뇌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스테어 뇌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뇌인데 근데 이 아랫부분의 뇌는 보시다시피 아까 생존의 뇌를 말하는 거죠. 아랫부분의 뇌는 이 아랫부분의 뇌는 싸우거나 무섭거나 반응하는 그쵸 대응이 아니라 반응하는 뇌 그 다음에 업스텔 뇌 위에 부분의 뇌 같은 경우는 대응하는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항상 나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 손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비드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타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게 되면 스트레스를 내가 다루지도 못할 때는 뚜껑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뚜껑이 열릴 경우에는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감정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눌렸기 때문에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디벨롭먼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뇌가 완전히 성장하는 데는 25에서 30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뇌가 완전히 성장이 될 때는 24, 25에서부터 3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에서. 자, 근데 이게 이 뇌가 이 사고의 뇌가 그 성장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성장이 돼요. 뒤에서 앞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 아동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두엽은 취약 전 5살, 6살부터 급격히 발달하여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살 무렵이 되면 성장세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25에서 30살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계획하고 또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문제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창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시키는 학습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발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뇌폐질처럼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두엽은요, 뇌 맨 앞부분에 있으면서 이제 이게 바로 사고와 판단, 기억과 집중, 실행과 창의력을 그런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두엽은요, 이 여러분들 축두엽 여기 보시죠? 이 축두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리를 듣고 또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다양한 청각 자극과 또 오감 자극을 통합하는 곳이 바로 이 기관인데요. 여기서 담당하는 네 기관인데요. 그 외에도 직관력, 또 통찰력, 또 신비한 영적 체험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이제 감당하는 기관이 됩니다. 축두엽은 초등학교 시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을 쌓고 또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공간 과학과 수학적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제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죄송합니다. 공간 감각이라고 하죠. 공간 감각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는 부분이 이제 두정엽뇌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정엽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정엽은 몸의 감각을 감지하고 공간에 대해 이해를 하고 또 수학적 추상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두정엽의 앞부분은 체감각 퀴즈를 감당하는 영역인데요. 이곳은 피부의 촉감과 그다음에 그 지금 온도, 나의 그 체온 그리고 몸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입니다. 또 두정약은 이 수나 또 공간을 이렇게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때 수학적 공부하는 것에 이제 추상적인 것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면 이 추상력이 뇌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을 너무 일찍 수학을 아이들이 뇌가 발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은 이제 이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 또 플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부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두엽을 보시겠는데요. 이 후두엽은 이제 뇌 뒷부분에 위치해서 이제 시각 처리를 해주고 또 공간의 또 그 기억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급격히 이 부분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페이지로 된 글보다는 이제 도표나 이런 것들,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돼서 이제 공부할 때 보시면은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많이 아이들이 그래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뇌가 발달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 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 아이들이 타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언제 타협이 되는가 할 때는 우리 정신 건강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전적이거나 또는 뇌학 같은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트라우마나 학대나 왕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또 가족과 대인 간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모든 환경 및 만성 질환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남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팬데믹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 팬데믹은 그 최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을 주는 그런 팬데믹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건 팬데믹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different variant를 통해서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다른 또 베리안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이게 또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그 safety equity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collective trauma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인데요. 이 트라우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뇌가 발달되는 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가 발달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잘 관찰하고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 보통 아이들은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엄마 내가 팬데믹 동안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두렵고 무서워서 엄마 내가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못하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가 했을 때 보통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 또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신체적으로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니면 그 좋지 않은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내가 그 코비드 동안에 팬데믹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매일 이렇게 막 그냥 짜증이 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내가 배가 아파요. 엄마 내가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 신체적으로 아프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뇌, 안정적인 뇌는 이렇게 upstairs 뇌, 위층의 뇌와 아래층의 뇌가 같이 이렇게 잘 인택이 돼 있는데, 근데 팬데믹이나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할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resilient 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완전히 이 사고의 뇌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떠 있어요. 떠서 언젠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런 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알람이 울린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옛날 그 전화기로 저는 이제 전화기로 알람을 설정을 해 놓는데요. 밤에 잘 때. 근데 저희 남편은 아직도 옛날 그 시계 같은 시계를 통해서 알람이 울리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밤에 자고 이렇게 새벽에 자고 있으면 이제 알람이 울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짜증이 나는데 이제 그 알람을 끄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끄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계속 울리면 더 짜증이 나고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아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우리도 이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우리가 컬렉티브 트라우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경험한 트라우마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신체, 우리 뇌에서 이 알람이 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고의 뇌가 완전히 이 통합이 되어서 이 뇌가 건강하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계속 알람이 울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갑자기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여기에다가 또 이제 2023년도에는 또 더 많이 그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아시안들을 향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 뇌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리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본인들이 지금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아이들도 이 레귤레이스를 이게 그 통합이 되지 않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타내는 그 사인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사인으로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집중력이 저하한 것.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그전에는 팬데믹 전이나 그럴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잘하던 아이들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보실 때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냐고,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냐고, 아니면 집중이 안 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또 언제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신 건강이 타협이 됐는가 했을 때 학교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갑자기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애가 계속해서 찡얼거리고 애들이 계속해서 슬프거나 또 낮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는 통제하기 힘든 그런 반항적인 행동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지내거나 놀거나 이런 것들을 기피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자는 것을 이렇게 푹 자지 못하고 몇 번씩 깬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악몽을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꾸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아이들이 식생활에 이게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께서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타협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 중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왜 계단으로 되어 있냐면요.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빨리 내려갈 수 있지만 다시 리커버하기,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올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리커버 될 수 있도록 함께, 아이들은 스스로가 조기 중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고 계실 때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기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또 간단한 다른 치료를 통하여서 치료 서비스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시기를 조기 중재를 놓치게 되면 이제 이게 치료가 필요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그런 준건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낙인과 오명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신건강 하게 되면 이제 정신건강은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지금 그런 많은 낙인과 오명을 통해서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프레주디스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과 굉장히 똑같죠. 건강하게 되면은 정신건강 없이 건강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이 모두가 건강이라는 그 엄브렐라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신 건강도 건강처럼 우리가 중재해야 되고 예비 중재해야 되고 조기 중재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꼭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슨 이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다음에 군대를 가는데, 이 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까봐, 대학교를 가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할까봐 그런 낙인과 오명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는 정말 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빨리 조기 중재를 해주실 때 아이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제 신체 건강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도 요즘 감기 시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감기가 걸려서 이제 저희 아이도 집에 이제 감기가 걸려서 집에 오게 됐는데요. 기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침을 해서 이 기침을 도와줄 때 이제 기침을 빨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루비타신을 준다든지 다이머탭을 준다든지 기침을 하는 것을 빨리 아니면 배나 무나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묵국을 많이 끓이고 또 배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침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쳤을 경우에는 이게 브랑카이스트로 갈 수 있죠. 브랑카이스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우리가 뭘 받아와야 되죠? 항생제를 받아와서 항생제를 통해서 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만약에 이 브랑카이스트 트리트먼트를 도와주는 것을 또 놓치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느모니아까지도 이게 걸릴 수가 있게 돼요. 느모니아에 걸리면 또 더 어떨 때는 느모니아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원을 해서 또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방 중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기 중재가 필요할 때는 빨리 조기 중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만약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팬데믹 동안은 그 조명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정신건강이라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나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도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워크숍을 하게 되고, 이번에 또 우리 최 박사님께서 벌써 2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뤄주셨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정신건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도와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뇌의 발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의 뇌는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정신건강에 타협이 오게 되면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 뇌 발달에 문제가 오게 되면 신체적 발달에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트라우마가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그 인지하시고 또 아이들을 관찰하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또 성적에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한다, 식습관이 변하고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기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이제 폭력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그 다른 워크숍에 이제 에서 워크숍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어느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자녀가 4학년짜리 아드님이신데요. 지금 학교에서 그 아들이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 표현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옆에 와서 아시안이라고 이제 찝쩍대거나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바돌하는, 그쵸?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이 코비드가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코비드로 이렇게 전부 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냐, 뭐 이렇게. 또 그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는 이제 이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아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지, 이렇게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지 아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로 어그레션 아이들에게, 이 동양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반아시안 그 헤이 크라임을 통해서 우리 아시안 아이들을 헤이 크라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영향력 받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그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이민자, 우리 유색인종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이 융합입니다.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문화권을 그 융합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그 민족 정체성을 의식하고 또 그 민족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반아시아 우리 헤이 크라임을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나눠드린 그 4학년짜리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는 이제 한국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 나는 이 동양 사람인 게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놀림을 당하고 또 이제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엄마, 나는 내가 동양 사람인 게 싫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줘야 되고, 얘가 동양 사람인 게 싫다고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엄마가 이제 한국 식사를 차려놨는데 아이가 그걸 안 먹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 왜 이걸 안 먹겠냐 그랬더니 자기 미국 음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사람인 것이 싫고 동양 사람의 모습이 싫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미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좀 얘기를 좀 해보시니까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제 학교에서 엔타이 헤이 크라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아시안이라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융합을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게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부모님들께서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보통 이제 3살에서 4살이 되면 자신과 닮은 인종을 식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살에서 7살이 되면 자신과 닮은 인종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은 구분이 가능한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살이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인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의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까 4학년짜리 남자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처럼 내가 아시안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데 내가 아시안이 싫다고 아시안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또 아시안 자체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안에 대한 게 싫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건 이제 정체성에 굉장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에서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힘들고 또 본인들이 그 팬데믹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데 또 여기다가 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힘들어할 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힘든 것들을 부모님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관찰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관찰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제가 좀 툴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의 뇌는 계속해서 지금 발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뇌는 플라스티시라 그래서 플라스틱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힘들어가고 또 뇌에 이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지만 이게 다시 또 우리 아이들의 리질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회복이 너무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정말 좋은 관계가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른들과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그 도움을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처럼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타협이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이 사고의 뇌를 통해서 이게 그 뇌가 융합이 돼 있어서 엄마 내가 지금 짜증내는 게 내가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을 지금 게임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막 게임으로 막 자기의 그런 것들을 풀려고 게임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계속 가지고 놀고 있거나 붙잡고 있거나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강한 대화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신질환의 일반적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네가 요즘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네가 요즘 공부할 때 집중을 못하고 숙제를 하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엄마가 보고 있는데 지금 좀 많이 힘드니? 어떤 부분들이 힘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도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그 루틴을 부모님들께서 잘 이렇게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또 식사 시간 그 다음에 또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을 그 스케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스케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이 루틴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또 하고 또 충분한 수면을 갖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빨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소아과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그 상담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 화면은 우리가 그 코비드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했던 대처 기술들입니다. 핸드 세니타이저를 사용을 하고 손을 씻고 우리가 격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막 그 세니타이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계속 닦고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어떻게 했나요? 모든 걸 막 닦고 이랬던 것이 다 우리가 우리 그 코비드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방역하셨던 기술들이잖아요. 툴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대처 기술들을 습득하고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지난번에 우리 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비행기에 탔을 때 승무원이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먼저 씌워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최 박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쓰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씌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먼저 씌워준다고 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산소호흡기를 빨리 그거를 착용하지 못해서 벌써 내가 혼미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을 챙기고 싶어도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머님들의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을 잘 예방하고 계셔야 되고 그 대처 기술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숙제를 하지 않고 짜증을 부리고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막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의 정신건강을 대처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제 딱 저 모습을 보면은 아이가 지금 뭔가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확 열려버려요. 뚜껑이 확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 숙제하는 시간에 지금 벌써 몇 번을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숙제를 하지 않고 있지라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저런 모습이 보실 때 저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이게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상황이 된다 할 때는 심호흡을 통해서 calm down을 하셔서 나의 사고의 내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심호흡을 통하여서 딱 calm down이 되셔서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그거부터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부터 인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적극적 액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적극적 대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다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언제든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아이들의 문제를 도와줄 때는 항상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 전달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숙제를 하고 있지 못한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엄마가 나전달법이니까 나죠. 엄마가 지금 조금 화가 나려고 해. 엄마가 지금 조금 짜증이 나려고 해. 무엇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집중하지 못해서 숙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와 아이가 분리가 됐잖아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조금 짜증이 나려고 그래. 엄마가 조금 걱정이 돼. 엄마가 조금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왜냐하면 네가 지금 집중하지 공부에 지금 숙제를 끝내야 되는데 숙제를 끝내지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아이들이 방이 지금 분명히 부모님께서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방이 치워지지 않고 방이 계속해서 어지러져 있다 할 때 또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 전달법으로 하게 되겠죠. 어떻게? 엄마가 지금 조금 화가 나려고 그래요. 방이 치워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가 방을 치우면 엄마가 화가 나지 않으시겠구나. 엄마가 짜증이 나지 않으시겠구나. 엄마가 걱정이 되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이제 아이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가 방을 안 치우니까 내가 맨날 이래. 엄마가 맨날 짜증이 나. 엄마가 맨날 화가 나. 네가 방을 안 치우니까 엄마가 정말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엄마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는 나 때문에 화가 나고 엄마는 나 때문에 짜증이 난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행동의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 전달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 대화법에 대해서 잠깐 보실 건데요. 그러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어떤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도와줄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의 그 문제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빨리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부터 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어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진지한 이야기하는 게 좀 힘드신 부모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진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뭔가 다른 거를 하는 척하면서 듣는데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죠. 엄마가 나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엄마가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엄마가 지금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내가 우리 자녀와의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먼저 제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아이들과 건강한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상호 존중이라고 먼저 나와 있잖아요. 이 상호 존중은 우리의 말, 음조, 신체 언어, 그 다음에 마주선 거리, 앉은 거리, 얼굴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을 더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훈육을 하시는 동안에 만약에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내 뇌가 열려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생존의 뇌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훈육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건강한 훈육법이 아니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훈육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게 되냐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화가 나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본인들에게 대하는 부모님이 대하는 그 행동들에 대한 그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나의 뇌가 지금 그 통합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가 통합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딱 그 사고의 뇌를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 우리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훈육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는 적극적 경청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극적 경청은요.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집중하셔서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어떨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여주신다든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어떨 때는 음조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셔서요.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하는 내용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It sounds like you really felt sad about what happened. 그 일이 너한테 정말 슬픈 일이었구나, 슬펐구나, 너 정말 슬펐구나, 그 일이. 이렇게 아이들과 이 감정을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그 엄마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건강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시상하부에서 생산되는 뇌하수 체후엽에서 저장되는 분비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이제 그게 릴리스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 우리 아이들은 이 호르몬이 릴리스가 되면 아, 내가 우리 엄마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제 건강한 애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때부터 벌써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안전하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청소년 시기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과 정말 그때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그때 아이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도와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감정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는 것 자체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 자체도 자녀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자녀 스스로가 그것을 평가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커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뇌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20여 년간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이 정신건강 예방에 너무너무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감사하는 마음 또는 생각을 떠올릴 때 이 뇌파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한 일들 3가지를 떠올릴 때 전체적으로 행복감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또 감사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이런 분비 스트레스,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이런 거를 많이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로손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최대 23%까지 줄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건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여러분들께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이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 때 우리가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울한 감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친구들과 더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말하고 say it, show it, do it 말하고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감사를 서로 나누는 집에서 식사, 저녁 시간 후에 같이 앉아서 하루 동안 지내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전화기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이 전화기를 주셨을 경우에는요. 아이들과 가족의 문자, 채팅 아니면 가족 그룹 텍스팅을 통해서 감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루 동안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는데 물론 노트북에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굉장히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쇼에 대해서는요. 이제 감사 항아리라고 이제 이 감사 항아리 thankful jar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감사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거기다가 한 가지씩 적어 넣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부모님들도 자녀들 감사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루 동안 지내면 생각이 나실 때 거기다 쓰셔서 같이 집어넣고 또 같이 꺼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 공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Thanksgiving with라고 이제
도화지나 이런 색종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감사한 것들을 아이들이 써서 붙여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번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트로링 해주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의 카드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들께서 감사한 곳을 방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에 있는 파이어 디파트먼트나 폴리스 디파트먼트나 아이들이 저금을 했을 경우에는 저축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도나스를 사서 엄마랑 같이 아버지와 함께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나 아니면 이런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나 이렇게 도넛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또 비영리 단체나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그곳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또 이제 감사한 것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 감사 산책도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산책은 이렇게 같이 걸어가시기 전에 걸어가시면서 돌 같은 거를 주워서 그 다음에 같이 집에 오셔서 거기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뭐가 감사한지 쓴 다음에 또 다음번에 산책에 갈 때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앱에 보시면은요, 감사를 도전할 수 있는 Gratefulness Challenge 이런 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한 아이로, 더 건강한 아이로, 또 건강한 내가 계속해서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배울 게 너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녹화한 것은 한미연합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니까요. 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